안녕하세요. 서양 철학의 이해 최태영 교수입니다. 이 7주차부터 제가 강의 스타일을 확 바꿨는데요.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상이나 사진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면은 음, 제가 자료 공유란에 제 강의안을 올렸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떨어져서 지금 11명에서 7명 정도 열어보는데, 하여간 강의안은 제가 올리지만 강의안 원래는 제 의도는 파워포인트 대신에 이 제 강의안을 여러분이 출력해서 보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파워포인트랑 똑같은 효과가 있고 더 자세하죠. 그랬는데 이제 역시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강의를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매주 과제를 내는 게 다음 주 예습인데, 이것이 기말고사, 그러니까 이거 과제를 모아서 중간고사 성적을 냅니다. 우리는 중간고사를 안 봅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이 과제랑 제목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개가 이제 기말고사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오늘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하죠. 12과 자유와 평등으로 치른 인류의 성인식 해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주로 보시면서, 항상 제 수업에는 이제 책을 펴놓고 제가 몇 페이지 이렇게 보라고 할 때 같이 봐주면서 하십시오. 프랑스 혁명의 3대 구호는 유명하죠. 자유, 평등, 박애, 리베르테, 에갈리테, 프라테르니테 해서 지금도 우리 모든 나라의 이제 자유민주주의 계열의 그 헌법에 다 이게 들어있는 거죠. 특히 이제 프라테르니테라는 것은 박애 또는 형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인류애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11분짜리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기술적으로 이걸 해결을 아직 못했어요. 이게 전부 이 광학의 원리에서 글자가 거꾸로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영상과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죠.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부를 해도 헷갈리는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신분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신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1신분인 성직자는 전체 인구의 0.5% 정도였고, 제2신분인 귀족은 약 1.5%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제3신분으로 전체 인구의 약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3신분은 다시 부유한 부르주아와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로 나뉘게 되는데, 콜베르의 중상주의 정책을 통하여 당시 부르주아들은 이미 많은 부를 쌓았고 18세기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과제는 앙시앙 레짐이라 불렸던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재능에 따라 자유롭게 공직에 진출하며 자본주의를 더욱 확고하게 하여 귀족과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중반의 대표적 전쟁인 7년 전쟁은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대결이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유럽 및 북아메리카에서의 각축전이기도 하였습니다. 7년 전쟁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쓴 영국이 식민지 미국에게 엄청난 양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적자를 만회하려 했고, 미국은 이에 반발하며 독립전쟁이 발생했었죠. 이때 프랑스는 라이벌 영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미국에게 엄청난 원조를 퍼부으며 독립전쟁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독립했지만 프랑스의 국가 채무 역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제 혁명 직전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평민 대표, 성직자, 귀족들이 모여 삼부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루이 16세는 재정학화를 인정하고 세금의 신설을 요구하였습니다.
성직자와 귀족들은 신분별 투표를 해서 2대1로 본인들의 의지를 관철하려 하였고, 평민 대표들은 머릿수 투표를 원하였지만 실제 회의는 신분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민 대표들은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지속되면 단독으로 입법기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분별 회의가 계속되자 결국 평민 대표들은 제3신분으로만 구성된 국민의회를 만들었고, 6월 20일에 베르사유 궁전의 회의장 옆 테니스 코트에서 국민의회는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이 되면 루이 16세는 국민의회를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여 파리로 향하였는데, 국민의회는 이 군대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고 결전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혁명 시작 전까지의 설명이고, 지금부터는 1789년 7월 14일부터 혁명이 종료되는 1799년 11월 9일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7월 14일 새벽 시민들은 폐허가 된 무기창고 하나를 습격하여 32,000자루의 총과 12대의 대포를 확보하고 바스티유 감옥으로 향하였습니다. 화약이 바스티유 감옥에 있기도 하였거니와 언제부터인가 이 바스티유 감옥이 절대 왕정, 즉 앙시앙 레짐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전투가 시작되었고 루이 16세는 국민의회에 참석하여 군대를 파리에서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8월 4일 봉건제의 폐지를 선언하였고, 이어서 8월 26일에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즉 인권선언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의 비교표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할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스톱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89년 10월 5일이 되면 급진파 장폴 마라를 비롯한 저항 세력은 여성의 행렬에 발포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수천 명의 여성을 모집하여 베르사유 궁전으로 쳐들어가 루이 16세를 파리의 틸르리 궁전으로 끌고 왔고, 이때부터 루이 16세는 포로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8개월 후인 1791년 6월 20일 밤, 루이 16세는 틸르리 궁전을 탈출하여 아내의 친정에 있는 오스트리아로 망명하기 위하여 도망쳤지만 바렌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사진이 붙잡힐 당시의 루이 16세의 모습이죠. 루이 16세는 곧장 파리로 악송되어 왔는데, 이 바렌 사건 때문에 그때까지도 왕을 사랑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어 재헌의회의 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1791년 9월 드디어 2년 전 인권선언을 전문으로 하는 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헌법으로 인하여 모든 분권적 특권은 폐지되었고 3권 분립의 원칙이 규정되었습니다. 즉 입법권은 입법의회에, 행정권은 국왕에, 사법권은 선출된 사법기관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재헌의회는 사라지고 입법의회가 활동하게 되는데, 초기 입법의회는 우파인 회양파, 중도파, 그리고 좌파인 자코뱅 지롱드가 있었습니다. 그중 지롱드파가 프랑스 대혁명을 방해하던 외국과의 전쟁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 1792년 4월 20일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1세에 대한 결전 투표를 한 결과 전쟁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자 오스트리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어 프랑스 혁명 전쟁이 시작됩니다. 프랑스는 패전을 거듭하였고 국경까지 뚫리게 되자 1792년 7월 11일 입법의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의용군을 모집하였는데, 며칠 내에 파리 지역에서만 1만 5천 명의 시민이 모집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의용군이 조직되어 파리로 행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불려진 군가가 마르세유의 노래 라 마르세이즈로 현재의 프랑스 국가이죠. 한편 1792년 7월 25일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의 총사령관 브라운슈바이크는 공격을 개시할 때 프랑스 국민들을 향해 반드시 국왕 루이 16세의 권리 및 왕실의 안정을 되찾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이 말은 프랑스 민중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어 입법의회에게 즉시 왕을 폐위시켜버리라는 압력을 가하게 만들었고, 그에 힘입은 자코뱅당이 시청을 점거하고 새로운 시정기구를 만드는데, 이것이 1792년 파리 코민입니다. 1792년 8월 10일 파리 코민의 지도하에 저항 세력은 스위스 근위병을 몰살한 후 틸르리 궁을 점령하였고, 입법의회는 압력에 못 이겨 국왕을 폐위하고 대신을 교체하였으며 국민의회를 소집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792년 9월 22일 새로이 성립한 국민공회는 만장일치로 군주제를 폐지하고 프랑스 제1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하였습니다. 천년을 지속해온 프랑스 군주제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아울러 틸르리 궁에서는 루이 16세가 적과 주고받은 편지가 발견되어 이듬해인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는 반역죄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1792년 9월 제1공화국 탄생에 맞춰 프랑스는 발미 전투에서 상필로트 등 프롤레타리아가 활약하여 연합군을 격파했고 프롤레타리아의 지지를 얻은 자쿠뱅당이 확실히 권력을 잡았지만 점차 혁명은 광기와 공포로 물들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자쿠뱅당의 로베스피에르가 루이 16세의 처형 이후 모든 문제를 단두대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었죠. 혁명 초기의 공신이었던 에베르와 당통도 로베스피에르에 의하여 단두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인권선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편 인민의 것의 참가인이며 혁명 지도자 장폴 마라도 1793년 7월 자신의 욕실에서 지롱드파 지지자에 의하여 암살되었습니다. 당통이 죽은 후에 로베스피에르는 혁명법정에서 사형과 무죄만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킬 정도로 막무가내가 되었는데 결국 1794년 7월에 국민공회에서 연설 중 거꾸로 국민공회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단두대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를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테르미도르 반동을 이끌었던 탈리엔과 바라스 등은 이후 본인들의 이익을 지켜줄 공화국 제3년 헌법을 통과시켰는데 행정부는 양원에서 선출한 5명으로 구성된 총재정부가 맡기로 하였고 양원은 500명의 의원과 원로원으로 하되 선거는 재산 소유자만 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부르주아까지만 권력을 인정하려 한 것이었죠. 아울러 새로운 의회의 3분의 2 이상을 국민공회 출신으로 채워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는데 왕당파는 당연히 이에 반대하였고 곧 시위대를 조직하여 1795년 10월 5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바라스를 도와 쿠데타를 진압한 것이 나폴레옹이었고 이를 방데미에르 13일의 쿠데타라고 합니다. 새로운 의회가 선출한 총재 5명은 모두 루이 16세의 처형에 찬성한 국민공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였는데 그들의 목표는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군을 무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유능한 장군이 필요했고 나폴레옹이 임명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곧 이탈리아로 원정을 떠났고 총재정부 프랑스에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797년 오스트리아와 캄포 포르미오 조약을 체결하여 루이 14세의 평생 수건이었던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와 니스, 사보이 등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나폴레옹은 사륙과 기아의 공포에 허덕이던 프랑스인들에게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탈리아 원정 때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의 모습인데 실제로 나폴레옹이 탄 말은 그림과 같은 신경질적인 군마가 아니라 훨씬 튼튼한 노새를 타고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1798년 5월 이집트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는 자국의 정세가 본인에게 유리해질 때 돌아와 정권을 장악할 셈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집트 원정은 그를 견제하려 했던 총재 정부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였죠. 어쨌든 이집트 원정은 성공적이었고 그동안 프랑스 내에서 총재 정부는 여러 이유로 신임을 잃게 됩니다. 그때에 맞춰 나폴레옹은 귀국하였고 1799년 11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의회를 해산하고 자신에게 굴복한 의원들에게 3명의 통령에게 총재정부를 임기한다는 법안을 가결하게 하였는데 이를 브리메르 18일의 쿠데타 또는 안게달의 정변이라고 합니다. 3명의 통령은 나폴레옹, 시에예스 그리고 피에르 로제 디코였습니다. 물론 수석 통령은 나폴레옹이 되었죠. 일반적으로 이 시기까지를 프랑스 대혁명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안 해도 됩니다. 이 영상에서 하나 정정할 게 있는데 여기 이분이 착각한 것 같아요. 파리 꼬민이라고 1792년에 8월 10일 사건이라고 하는 이 루이 16세를 민중이 습격해서 튠리리 궁을 습격해서 이제 그 가족들을 다 유폐시켜요. 이것은 파리 코민이라고 안 하고요. 파리 코민은 그 후에
이제 왕정 복구가 된 다음에 1871년, 그러니까 80년 후죠. 그때 3월 18일에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 보불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권력이 약화된 사이에 이제 시민들이, 특히 거기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이제 프롤레타리아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파리를 점령합니다. 그게 이제 파리 꼬민이에요. 그래서 2달 정도 파리를 점령하고 결국은 이 왕 세력에게 이제 그 전쟁을 하다 결국 지죠. 그때 이제 사용한 기가 붉은 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적기라는 게 그때 탄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보면 오늘 이제 첫 시간에는 이렇게 정치적인 진행을 봤는데, 나라마다 특히 유럽의 여러 나라가 혁명의 방식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영국은 1688년에 명예혁명을 이루죠. 명예혁명은 왕하고 귀족들이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입헌군 주제를 시행하죠.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 아니고 의회, 그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모든 그 결정과 운영은 의회에서 한다라는 것을 영국은 받아들였죠. 그래서 영국은 피해 혁명을 이루지 않고도 입헌군주제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미국은 또 식민지였기 때문에 1776년에 이제 식민지를 지배하던 영국 제국에 대해서 전쟁을 하죠. 독립전쟁을 해서 그 피를 정말 보고 독립을 하고, 그리고 영국군을 다 몰아내고 이제 스스로 민주공화정, 프랑스의 모델을 따른 공화정 국가, 해서 연방제 국가를 만들죠. 독일은 이제 1919년에 1차 대전에 독일이 패배하면서 황제가 퇴위를 강요당합니다. 그래서 퇴위하고 그때 이제 선거를 통해서 공화국이 탄생하죠. 이때 이제 사회민주당, 그동안 힘을 길러왔던 노동조합 운동과 이제 프롤레타리아들이 힘을 합친, 그리고 거기에 중산층 시민들도 가담을 한 이 수정주의에 의한 이 사회민주주의가, 이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독일은 직접적인 어떤 그런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전쟁의 여파로 피를 흘리지 않고 이제 공화국으로 바뀌죠. 반면에 러시아는 1917년에 거의 그 오랫동안 2차 대전에 시달린 그 국민들의 분노와 또 그 전쟁에서 돌아온 거의 그 전선에서 러시아 군대가 이제 거의 다 해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온 그 패잔병들,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은 소위 2월 혁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여러 그 중산층까지도 포함된 세력이 그 정권을 잡고 이것을 케렌스키 정부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황제를 퇴위시키고 이제 그대로 어떤 민주공화국, 자유주의 민주공화국으로 갈 뻔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케렌스키 정부가 계속 전쟁을 고집해서 그래서 전쟁은 1919년에 끝나죠. 결국은 지지를 많이 잃게 돼요, 민중들의. 왜냐하면 민중들의 생활고가 이 전쟁 동안에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레닌이, 독일이, 프로이센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스위스에 망명했던 레닌을 러시아로 열차로 모셔서 러시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레닌의 지도 아래 소위 볼셰비키, 프롤레타리아 세력이 정권을 잡고 이제 소위 10월 혁명, 지금 우리가 아는 소련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 전쟁이 일어나죠. 시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소위 적군, 레닌의 지도 아래 혁명파인 적군하고 또 백군, 이제 황제와 또 시민 정부를 따르는 군대 백군이 싸워서 결국은 적군이 이기죠.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혁명이 성공이 됩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볼 때, 그 왕권이 오히려 약했던 영국 같은 경우는 타협을 통해서 그 아주 평화로운 혁명이 아주 부드럽고 평화롭게 이행이 되죠. 물론 중간중간에 폭동과 그런 탄압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프랑스나 러시아는 워낙 왕권이 강하고 봉건제가 강했기 때문에 왕들이 소위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절대로 권력을 양보 안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오히려 계속 그 시민 세력이나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한 결과 결국은 이런 전쟁이나 기근의 계기를 통해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피해 혁명과 완전한 사회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 혁명도 처음에 왕을 폐지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지금 프랑스 3색기가 있죠. 빨강, 하얀색, 파란색. 그 중에 하얀색을 가운데에다가 넣은 것은 그게 부르봉 왕가의 깃발이거든요. 하얀색이 상징인데 그것을 파리 시민들이 그 당시에 혁명을 하고 나서 하얀색을 넣었어요. 그것은 부르봉 왕가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루이 16세가 이 시민들하고 타협을 안 하고 계속 이제 결국은 자기 봉건 왕정을 회복하려고 외국으로 달아나려고 하고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이려고 해서 결국은 급진파인 로베스피에르파에 의해서 자코뱅에 의해서 결국은 처단되고 프랑스는 입헌군주제의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급진혁명으로 가서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급진혁명이지만 그 당시 지금 보면은 그 헌법은 사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에요. 왜냐하면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거든요. 그러나 그 후에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격변을 통해서 결국은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왕정이 복구가 되고 결국은 한 1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다시 공화국이 안정을 찾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그 역사적 의미는 전 세계의 이 민주공화국이 뭔가를 확실히 역사적으로 형성시킨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